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10강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블의 은하 분류를 볼게요. 허블은 이렇게 분류를 했죠. 요 그림처럼 분류를 했다라는 내용 알아두시고, 은하의 종류는 뭐 타원 은하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원에 가까운 게 이 제로고 납작할수록 숫자가 커져서 이 7까지 있습니다. 이 7까지 있고, 나선 은하를 봤을 때는 이제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은하핵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소문자가 ABC로 갈수록 중심핵은 작아지고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겨져 있습니다. 불규칙 은하는 아실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허블의 은하 분류해서 알아야 되는 건, 허블은 맨 처음에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 타원 은하 다음이 나선 은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허블의 생각이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타원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해되시나요? 타원 은하 다음이 나선 은하, 그러니까 타원 은하가 진화하면 나선 은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게 허블의 은하 분류는 그냥 은하를 관측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뭐 저런 은하의 진화 순서와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허블은 틀렸던 거죠. 그래서 뭐 은하의 종류, 은하를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특이은하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특이은하는 전파은하, K사, 세이퍼트 은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전파은하 볼게요. 전파은하는 수백 배 이상 강한 전파를 방출하고요. 자, Z로 연결된 로브가 핵의 양쪽에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보이나요? 가운데 핵과 뻗어나가는 Z, 그리고 나타나는 로브가 핵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파은하의 Z와 로브의 일부 영역에서는 강한 X선을 방출한다. 이것은 블랙홀에 의해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자가 강한 자기장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자, 전파은하에서 X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데 왜 X선이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X선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블랙홀에 의한 강한 전자이동과 강한 자기장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K사,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이지만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왜?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멀리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죠. K사는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건 지금 매우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멀리 있는 K사는 우주 탄생 후 약 8억 년 되었을 때 생성된 거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우주의 나이를 보통 137억 년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130억 년 된 K사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K사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보통 은하의 수백 배나 되지만 에너지가 방출되는 영역의 크기는 태양계 정도이다. 크기는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은하보다 수백 배 된다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자, 전파 은하에서도 블랙홀 얘기했습니다. 뭘로? 강한 X선으로. 자, K사는 뭘로 블랙홀 얘기하는 거예요? 방출된 에너지는 많은데 크기가 작다.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이퍼트 은하 갑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핵이 상대적으로 밝고요. 가스운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관측이 됩니다. 이것은 은하의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블랙홀 나왔습니다. 지금 3개, 전파, K사, 세이퍼트 은하, 이 3가지 은하가 나왔는데 맞죠? 셋 다 블랙홀
추정된다.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는 대부분 타원 은하가 아니라 나선 은하의 형태로 관측된다. 이것도 알아둘게요. 자, 다음 충돌 은하. 충돌 은하는 사실 뭐 여러 문제가 나올 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뭐 지문이 나오면서 안드로메다 은하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현재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40억 년 후에 우리 은하랑 충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네, 은하가 충돌하게 되면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중요하죠. 이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과 적색 편이, 청색 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식 알아야 되죠. V는 C 곱하기 란다분의 델타 란다. 그래서 원래 파장값보다 은하가 멀면 멀수록 더 빠르게 스펙트럼이 길어진다. 더 많이 길어지는 거죠. 멀리 있을수록. 그걸 허블이 발견해서 허블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V는 H 곱하기 R.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의 거리를 곱한 값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허블 상수의 단위를 생각해 볼게요. 자, 단위 맞추기. 속도의 단위 km/s 고요. 허블 상수 단위를 몰라요. 근데 거리가 나와 있죠. 이 거리는 킬로미터 단위가 아니겠죠. 왜냐면 우주에서의 거리니까 단위가 메가파섹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허블 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야만 이걸 맞출 수 있어요? 킬로미터 세크 퍼 메가파섹이라는 단위가 나와야 곱해서 메가파섹 없어지고 킬로미터 퍼 세크만 남겠죠. 그래서 허블 상수는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이다. 그래서 보통 70, 50, 50에서 보통 100이라고 하죠. 이런 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허블 상수는 1메가파섹당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자,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속력이 HR이니까 똑같이 R 쓰면 H분의 1만 남는다. 그래서 T는 H분의 1인데 이때 H를 값을 넣어서 H분의 1을 하게 되면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 137억 년, 138억 년으로 추정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 크기는 뭐예요? 거리라고 하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 근데 T는 H분의 1이니까 H분의 V. 근데 빛이 같다고 생각하면 H분의 C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는 이때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한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 현상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탐구자료 살펴보기. 이 그림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점차 흡수선이 멀어진다. 뭐 어떻게 할수록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래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후퇴 속도의 관계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이다 라는 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배우냐? 통합과학 때 다 배웁니다. 통합과학 때 다 배운 내용이고 팽창 여부는 둘 다 팽창인데 질량, 밀도, 온도가 서로 관계가 다르고 모형을 그림으로써 익혀두어야 합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가변 원소의 비율. 무슨 말이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 이게 관측 결과와 잘 들어맞는다.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구과학에서 이렇게 질량비를 엄밀하게 따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쪽 파트에서 문제 낼 게 많으니까. 하지만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우주 배경 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주 배경 복사는 이것도 통합과학 때 배우는데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식으면서 복사와 물질이 분리되고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즉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방출되었던 복사가
이제는 우주가 팽창해서 약 2.7켈빈의 복사로 관측이 된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완전히 균일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제 우주를 보면 완전히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게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 균일하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요. 보면 초기 온도 분포는 거의 균일하다 이렇게만 나오지 완전히 뭐 100% 이런 말은 아니죠. 자, 빅뱅 우주론의 한계와 급팽창 우주론.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 급팽창 우주론 문제가 나왔는데 20번인가 19번인가 그러니까 되게 후반부에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급팽창 우주론 잘 모르고 지문만 잘 읽어도 그렇게 어렵게 풀진 않아도 됐을 거라고 봐요. 네, 여러분이 지금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과 급팽창 우주론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거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우주의 평탄성,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자기홀국 문제가 있는데 빅뱅 우주론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었고 급팽창 우주론은 이걸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깔끔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도 결국엔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였습니다. 우주의 평탄성 문제 가지고는 문제를 잘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 급팽창 우주론은 인플레이션 이론과 빅뱅 우주론은 같은 건 아닙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더 나아간 것이 하나의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봐야 되고 빅뱅 우주론만으로는 급팽창 이론에서 말하는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우주의 평탄성 설명하는 방법. 우주가 전체적으로 공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급격히 팽창해서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우주의 영역은 평탄하게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우주 생성 초기에 우주가 급팽창하였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까이 있었던 두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이게 우주의 지평선 문제였고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빛의 속도로 팽창했을 때보다 우주가 작았는데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급팽창을 할 때는 그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팽창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자기홀국 문제는 결국에 급격히 팽창해서 이제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거지 뭐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한테 딱 와닿는 거는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일 거고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나왔다라고 보여요. 이런 걸 깊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평탄성과 자기홀국 문제를 깊게 따지지 않을 거고 그냥 인플레이션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걸 설명했다라고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우주의 가속 팽창은 이제 이 1A형 초신성이 나옵니다. 1A형 초신성을 외부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면서 더 먼 거리까지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거 설명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1A형 초신성이란 백색 외성이 가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찬드라세카 한계라고 해가지고 태양 질량의 1.44배입니다. 이 질량을 넘어서게 되면 갑자기 더 이상 백색 외성이 백색 외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초신성을 1A형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A형 초신성 폭발은 결국에 쉽게 말해서 백색 외성이 태양 질량의 1.44배를 넘어서는 순간 폭발한다. 즉 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겉보기 등급을 분석해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하고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1A형 초신성 문제는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꼭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볼게요. 암흑물질이라는 거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중력적인 방법으로 존재를 추정할 수 있어요. 자주 나옵니다. 뭐 아인슈타인 십자가 하면서 뭐 은하가 이렇게 4개 보이는, 5개 보이는 이런 거 중력 렌즈 효과 나오면서 매번 문제에 나오죠.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암흑물질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중력 렌즈 효과를 관측했다면 암흑물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다. 그 정도가 되겠죠. 다음 밑에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이용한 암흑물질의 존재 확인. 이 내용 중요합니다. G2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은하는 이제 케플러 회전이라는 걸 하면서 회전 속도가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느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게 예측되는 속도 값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해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됐다. 이거 있죠? P 제곱은 A의 세제곱. 이게 원래 지원에 있었는데 이게 G2로 갔죠.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해서 거리가 멀수록 주기가 길어진다. 즉, 이 회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는데, 우리 은하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관측되는 속도는 어느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면 속도는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자, 이 예측되는 속도값, 왜 이렇게 속도를 예측했냐면 우리 은하는 물질이 대부분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측값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은하는 물질이 은하 핵에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측되는 속도값이 있었는데, 실제 관측되는 속도값은 예측되는 속도값보다 더 빨랐단 말이에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느려지지 않고 일정한 정도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의 물질이 대부분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가정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이 중심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 외곽에도 많이 분포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은하 외곽에 분포하는 이 물질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지? 해서 나온 표현이 바로 암흑물질이 되는 겁니다. 암흑물질은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암흑에너지 개념 보겠습니다. 모든 물질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주를 팽창시키는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는 물질의 인력에 의해서 팽창 속도가 감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일회용 초신성의 폭발로 관측을 했듯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뭔가 이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떤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을 우리는 암흑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흑에너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에 널리 퍼져 있고 청력으로 작용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이 그래프 꼭 알아두세요. 이 그래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일회용 초신성 관측 자료와 우주의 팽창 모델 A, B, C와 일회용 초신성 관측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A는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모두 고려한 모델이고요. C는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만 고려한 거고, B는 이제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모델, 암흑물질도 없이 그냥 뭐 보통 물질만 고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 A, B, C 중에서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와 가장 유사한 값을 갖는 건 바로 A 관측 모델입니다. A는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이고 이것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모두가 존재하는 모델이에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봤을 때는 암흑 에너지까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지 선지로 내겠죠.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성물을 실제로 보면 보통 물질보다 암흑 물질이 훨씬 많고요. 암흑 물질보다 암흑 에너지가 훨씬 많은 양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보면 지금 우주는 평탄한 우주이긴 하지만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기 때문에 영원히 팽창할 거로 예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구성 비율 같은 거 추정하고 이게 있다는 것도 간접적인 증거로만 확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맞죠? 근데 이제 그래서 더 많은 이해가 가능해질 때 우주의 정확한 모습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미지의 영역이고 이거는 주는 자료에 의존해서만 풀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우주의 미래, 우주가 팽창할지 팽창을 멈추게 될지는 이제 우주 내부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량의 결정이 되는데 우주의 미래 모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닫힌 우주와 평탄 우주, 열린 우주가 있는데요. 자, 닫힌 우주라는 건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임계 밀도보다 밀도가 넘어서게 되면 우주는 팽창하다가 점차 수축하게 되고 결국에는 닫혀버린다는 거죠. 이런 걸 공률이 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공률이 플러스. 구 모양이면 공률이 플러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평탄 우주입니다. 평탄 우주는 평균 밀도랑 임계 밀도가 같고요. 공률이 0인 우주예요. 공률이 0인 우주. 그러니까 완전히 평면인 거죠. 세 번째는 열린 우주입니다.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서 계속해서 팽창하는 거고 공률이 마이너스인 우주. 얘를 말안장 모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의 우주의 모형이었어요. 요즘에는 우주 모형이 새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는 닫힌 우주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우주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평탄 우주고 두 번째는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고 세 번째는 가속 팽창 우주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1A형 초신성 폭발을 관측함으로써 알고 있는 것이 우주는 지금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가속 팽창 우주가 현재 지금 우리 우주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와 우주의 팽창 속도라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의 접선의 기울기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크기예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크기? 거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즉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속력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팽창 속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팽창 속도는 미래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 값이 미래에서 더 큰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와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같은 얘기가 됩니다. 현재보다 당연히 미래에서 빨라야 돼요. 그게 바로 가속 팽창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를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고 이유가 무엇이다? 앞에서 배웠던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볼게요.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우주임이 밝혀졌어요. 또한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점이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이죠. 따라서 현재부터 이전까지의 시간으로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평탄 우주 모양으로 추정한 값보다 많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Y축이에요. 그럼 Y값이 0인 지점은 바로 우주의 크기가 0이다. 즉 대폭발이 일어난, 빅뱅이 일어난 시점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평탄우주를 보면 평탄우주 그래프를 보면 평탄우주 그래프가 우주의 크기가 0이 된 지점은 바로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현재죠. 그래서 이때 빅뱅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가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는 요만큼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고요. 가속 팽창 우주는 여기 있죠? 그래서 요만큼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표현 가속 팽창 우주로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평탄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 값이 나이라는 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이입니다. 우주의 나이. 이 파트를 꼭 이해해야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주론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냥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 파악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 그래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접선의 기울기 이런 것도 물어볼 가능성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하고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